김신공 교수님이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이 강의가 갑자기 긴장이 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훈 이사장님, 또 김신공 교수님, 우리 또 매송 선생님 이렇게 모시고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이 의사분들 진료가 조금 필요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에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의 정치권의 권유를 다 물리치다가 이제 학교가 정년퇴임이 가까워져서 정치권에 발을 디뎠는데 그거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을 멀리하는 그런 정책을 제가 현장에서 정말 많은 유권자들을, 왜 비례는 뭐 자기 지역구만 선거하는 게 아니고요, 뭐 심지어 인천공항에도 가서 제가 유세를 해봤습니다. 네, 저를 많이 알아보는 우리 의사분들이 아주, 그러니까 정책이 굉장히 거칠다 이겁니다. 거칠다고. 그리고 또 심하게 하는 분들은 조금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제가 그 말을 참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제가 의료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좀 있습니다. 사회주의 의료에 대해서 특히. 예, 닥터 지바고를 저희가 여러 차례 대학원 수업 시간에 보고 사회주의 의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요. 평양에 가서 제가 진료도 받아봤습니다. 평양에서 주는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네, 뭐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의료를 사회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한민국이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네, 판단이 가끔씩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낙천이라고 해요. 저는 낙선자 모임을 간 거는 아니고요, 당선자 모임도 아니고 저희 같은 사람을 당해서 낙천자 모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철규 위원장이 낙천자 모임에 저를 불러서 아주 죄송하다고, 그래서 줄 때는 뭐 21번까지 자신을 한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라톤을 좀 해볼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42km를 뛰겠습니까? 테니스 치던 저걸로 10km 올해 춘천 마라톤을 나가려고 제가 학교 운동장을 한 30바퀴 정도 좀 무리하게 뛰었더니 이게 뭔가 좀 무리가 왔는지 약간 목이 하고 코도 좀 맹맹하고, 그래서 이게 역시 초보자가 무리했더니 바로 몸에 이상이 나서 오늘 목소리가 조금 정상이 아닙니다. 네, 제가 삼수해가지고 요 통일교육선도대학을 따냈습니다. 네, 저것도 참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 웬만한 대학들은 총장이 나서요. 근데 뭐 저희 대학만 해도 워낙 뭐 연구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뭐 우리 총장님 제가 톡으로 보고를 해도 그냥 축하합니다 한 소리죠. 근데 뭐 조금만 가면 저게 대대적인,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보건의료에 열심히신 우리 김영훈 이사장님 또 김신국 교수님과 뭔가 사업을 제가 있는 한 계속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양소영 씨한테 좋은 아이템을 좀 짜봅시다 라고 제가 일단 제안을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런 기조에서 8시 전까지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 45분 동안 아무래도 최근 현안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KBS에 제가 출연했을 때 얘기입니다. 네, 올해 특히 또 김신공 교수님
김혜란 박사님 지원으로 우리 통일융합연구원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통계가 나올 거고요. 뭐 북한 우표에 대한 연구도 나오고요. 한 4권 정도 박영사에서 통일융합연구원 시리즈로 연구 성과를 시중에다가 좀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 4가지 주제를 보통 한 30분씩 하는데 오늘은 뭐 1주제하고 4주제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연세 드신 분들한테 옛날에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러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이 맵으로, 이 지도로, 이 지도는 이제 영국의 EIO 이코노미스트에서 전 세계 국가의 민주주의 인덱스를 해놨습니다. 자, 유럽이 시끄러운 이유는 저 러시아가 2.28이라는 거죠. 저게 문제입니다. 이쪽에 블루라인은 뭐 최소한 다 8을 넘어가죠. 뭐 폴란드 같은 나라도 7을 넘어가고요. 네, 뭐 조금 우리가 불안해 보이는 터키도 4는 넘어가거든요. 저 러시아가 2.28이라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인덱스를 만드는 오리지널 데이터는 뭐 한 50개 정도 됩니다. 네, 엊그제 황제 대관식을 했죠. 이제 푸틴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모스크바를 지배할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래 사는지 뭐 어떻게 설명이 좀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저 2.28 상태에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이 비민주적인 거죠. 자, 유럽의 불안은 저 2.28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의 이 불안은 이 차이나의 수치가 또 1.94입니다. 이거는 뭐 러시아보다도 낫죠. 중국을 뭐 여러 차례 가볼래다가 도저히 뭐 스캔에다가 뭐 엊그제 법 통과된 거에 보면 스마트폰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는 지경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이 이제 결국은 권위주의 체제로 가고 있죠. 자, 이게 동북아시아의 이제 불안 요인이 되죠. 네, 한국은 뭐 시끄럽긴 하고 뭐 여소야대 국면이긴 하는데 그래도 8을 넘습니다. 네, 뭐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활발한 날도 없죠. 그 다음에 이 2개 나라야 뭐 권위주의 국가라서 그런 대로 또 뭐 문제가 있는 국가인데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네, 8이 안 된다는 거죠. 8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민주주의 지표가 낮아졌죠. 우리가 공부하던 미국은 어디 갔나 도대체. 예. 이 2나라 권위주의의 비민주적 특성과 함께 미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게 또 전 세계에 하나의 커다란 어려움을 던져주고 있고요. 자, 11월 7일 운명의 날입니다. 플랜 A, B를 가지고 저희가 뭐 글을 쓰고 그럽니다. 바이든 시나리오, 트럼프 제 시나리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이 나오느냐 아니면 132년 만에 건너뛰는 대통령이 또 당선되느냐. 우리가 알던 프랑스 토크빌의 정치학자가 썼던 미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된다 유럽은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아마 플랜 B 시나리오가 된다면 세계는 좀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거로 봅니다. 우리가 과거에 공부하던 미국은 뭐 옆집에 포드 자동차 다니던 친구 마크는 뭐 맨날 주말만 되면 차 닦고 맨날 걔는 그런데 저 떠날 때쯤 됐더니
풀이 죽어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파이어 됐다고. 공장이 뭐 어디 동남아로 갔답니다. 그는 아침에 USDA를 하나 껴들고 맥도날드에 가서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앉아 있는 거죠. 자, 2008년의 금융위기는 머니게임이죠. 네, 위너 스테이크 홀. 승자가 독식을 하는 시대가 됐죠. 또 IT 산업도 역시 승자 독식입니다. 네, 이 빈부의 격차를 벌리는 거거든요. 미들 클래스가 사라진 미국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웬 키 큰 남자가 나와서 너희들 잘못이 아니고 너희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 하는데 표를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트럼피즘. 예,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공화당의 주의가 아닌 트럼프의 변형된 민주주의가 지금 미국을 짓누르고 있고, 어저께인가 또 바이든 우리 대통령께서 이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또 혼동하는 걸 보고, 이야, 저거 저래가지고 11월 7일 날 저거 선방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미국에 있는 친구 말로는 포우즈, 이 말이 끝나고 다음 말이 나오는 그 순간이 보통 1초에서 2초가 정상인데 바이든은 3초에서 4초, 어떨 때는 5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분들 계시면 알츠하이머인지 도대체 걱정스러운. 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은 프리미엄이 엄청나거든요. 웬만하면 리일렉션 됩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순간까지 왔고요. 또 트럼프 캠프에서 나오는 많은 보고서는 우리를 아주 공포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많은 정책 보고서는 오늘도 트럼프가 한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갔다, 이거 다시 찾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시진핑 걱정해야지, 예, 푸틴 걱정해야 되지, 또 워싱턴까지 지금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이게 지금 미국 민주주의의 태조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불안 요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위주의 독재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네, 푸틴의 엊그제 그 열병식을 보니까, 네, 병사들의 얼굴에 뭔가 자부심이 좀 깔려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올해 뭐 40개국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어떠냐, 또 딕테이터십, 독재 체제에 대한 선호도 뭐 거의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하에서 이 한반도를 들여다보기 전에 또 하나의 오늘날 국제정서를 설명하는 히스토리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400년 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전쟁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뭐 성경 신약 구약을 보면, 네, 뭐 상당한 갈등, 투쟁, 전쟁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전쟁에 관해서 가장 리얼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는 미국도 없었고 영국도 없습니다. 그때는 페르시아가 세계 최강이었고요. 그리스는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 공동의 적 페르시아를 막아내기 위해서 스파르타라는 기존의 육군 중심의 국가, 도시국가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역으로 돈을 벌어서 용병을 쓰고 있는 아테네가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예, 이 두 도시국가가 연합해서 페르시아를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넘버 원이냐를 가릴 수밖에 없죠. 자,
선두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늘 2등의 도전을 우려하고 도전을 걱정하죠. 또 2등도 늘 저 1등만 없으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양측의 불신은 함정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 함정이라는 단어는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라고 그래서 투키티데스라는 이 아테네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 중에 나가서 저녁마다 앉아서 오늘 전쟁한 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부 다 8권을 썼는데요. 국제정치를 입문하거나 국제정치에 뭐 답이 안 풀리거나 할 때마다 이 책을 다 꺼내서 틈틈이 뭐 읽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이 투키티데스는 양측이 결국은 불신으로 인해서 1등과 2등은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이 함정에 빠진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분은 현장에서 보고 자연의 법칙은 강자의 논리더라.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국제정치에서 도덕이냐 신의 가호는 그거는 책에나 나오는 얘기다. 네, 항복을 할 것이냐 싸워서 전멸할 것이냐가 전쟁의 목적이라고.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비극적인 상황을 이분이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클래식 리얼리스트라는 국제정치 이론을 씁니다.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war like no other, 유례가 없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그리스가 잘 산다는 소식 못 들어봤죠? 왜? 2400년 전에 하도 격렬하게 싸워서 뭐 그리스는 지금 관광 정도로 먹고 살죠. 네. 자, 뭐 동양에는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지만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뭐 36가지 이렇게 병법을 설명하는 거지, 이 펠로폰네스 전쟁사처럼 전쟁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피해와 결과와 사람들의 혼란을 이렇게 리얼하게 쓴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은 뭐 테크닉을 좀 가르쳐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희가 읽으면. 근데 이 펠로폰네스 전쟁은 전쟁이라는 게 참 비극적인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책을 보고요, 여러 이 책을 가지고 후세 사가들이 많은 글을 씁니다. 그 중에 여러 책 중에 하나가 Destined for War라고 합니다. 즉 그레이엄 앨리슨이라고 2017년에 하버드에 있는 분인데요. 예, Destined for My Love 하면 당신이 내 사랑이야, 로맨틱하게 보이죠? 근데 워입니다. 워. 전쟁이 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러면서 부제가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 Trap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분의 이 책을 보면 지난 500년 동안 1500년 이후에 1등과 2등이 충돌한 사례를 16사례를 본인이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941년 펄하버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한 것도 1등 미국에 대해서 2등 일본이 공격한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뭐 멀리는 스페인이 영국을 공격한 거. 근데 이분이 결론을 내려보니까 16번이 충돌했는데 그래도 4번은 외교적인 협상으로 끝이 났는데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더라. 그런데 이제 17번째 사례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넘버 1 USA, 넘버 2 차이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좀 단언을 합니다. 1등과 2등의 충돌은 이거는 익셉션이 아니고 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가면 양측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 방에 여기 중국 대사관의 영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네, 와서 뭐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한 영사라 한국말을 또 잘해요. 또 동북 삼성 출신이라 정서도 조금. 왜 대만을 공격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부인을 안 해요. 내가 대만 가봤냐고 그랬습니다, 당신. 그랬더니 중국 외교관은 대만을 못 간답니다. 그래서 내가 대만을 여러 차례 현장을 가봤는데 이 대만의 해변은 이렇게 절벽 형태다. 엊그제 그 지진 났던 화련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우리 저 해운대 해수욕장처럼 모래밭이 있지만 이쪽은 해병대가 상륙하다 보면 굉장히 피해를 본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미사일 한 1000발 쏘고 상륙하면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미사일 쏘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는 TSMC가 다 날아갈 텐데 그래도 좋겠어요 그랬더니 주권의 문제입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나왔죠 신문에. 저 타이완은 중국 면적의 0.4%. 그렇지만 중국 GDP의 4%랍니다. TSMC 때문에. 네, 땅과 GNP의 국력이 비례하지 않죠. 그 정도로 TSMC가 강력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려면 그 미사일 쏴갖고는 안 될 텐데 그랬더니 뭐 옛날하고 좀 화법이 그 사람이 뭐 개인 의견을 얘기했겠어요. 베이징에서 다 지침이 그렇게 나왔던 거죠. 미중의 충돌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편입니다. 걱정을. 그래서 제가 올해 8월 말로 정년인데 우리 뭐 제자들 주변에서 뭐 밥 먹읍시다, 뭐 논문집 만듭시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옛날 선배님들 그런 거 하고 나니까 다 기억이 안 나더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하고 저는 타이완을 7월 20일 일단 3박 4일 먼저 갑니다. 가서 그 진먼타오를 가보려고 합니다. 금문도. 네, 금문도는 샤먼에서 배를 타고 가면 10분 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타이페이에서 비행기로 갔다. 그 섬은 타이완 거죠. 아니 왜 그 큰 나라가 조그만 진먼타오 하나 점령을 못했죠? 네, 50년대에 중국의 해군력이 약할 때라 그걸 인정을 했습니다. 1956년에부터 미사일을 한 50만 발 쐈습니다. 대만 군대가 그 진몬타오 땅속에 바위 뚝에 뚫고 가서 버텼습니다. 거기서 금문 고량주가 나왔습니다. 옥수술. 아주 칼로리가 52도. 그리고 요즘 가면 그 포탄 껍질을 가지고 목걸이, 팔찌, 반지를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9일 날 대만 대표부 대사를 학교 수당관에서 점심 좀 합시다. 그래서 제가 국정원 연구소장 할 때 4박 5일 동안 대만을 샅샅이 정부 초청으로 봐서 봤는데 이번에 이제 대만 대륙위원회라고 그래서 대만 정부가 우리 통일부 같은 겁니다. 그전에는 해협기금 교류였는데 그게 대만 대륙위원회로 바뀌었고요. 대만 국방부를 좀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문도에 그 개방 안 하는 데를 조금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요. 미국 공사도 또 좀 학교에 좀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에 오키나와를 가서 후텐마 기지를 좀 보려고 그럽니다. 옆으로 얘기가 좀 샜는데요. 전체적으로 미중의 갈등은 이 투키티데스의 함정에서 상당히 탈피하기 어려운. 선거 동안에 뭐 야당 대표가 중국에 쎄쎄하면 되지 왜 타이완 문제에 왈가왈부하냐고 그러는데 뭐 진짜 그분은 뭐 속내를 잘 얘기하지 않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거 때 피워들라고 그러는 건지. 중국 속담에 성 안에 불이 나면
성 밖에 연못에 물이 말라서 물고기가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면요, 삽시간에 이건 한반도로 영향을 줍니다. 예, 저 캠프 험프리 평택에 병력이 공군력부터 일단 이동을 할 거고요. 예, 성 안에 불이 났는데 성 밖에 물이 지금 남아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점잖게 칼럼을 썼는데,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라는 외교 속담이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그렇죠. 정쟁이 나더라도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특히 외교에 관한 정쟁은 국경에서 멈춘다. 네, 아직은 미국, 일본, 네, 프랑스, 영국, 예, 정쟁이 바깥으로 안 나오죠. 근데 그러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정쟁이 아직은 우리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단계니까 아직은 선진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미중이 여러 가지 긴장 국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전쟁은 과거와 달리 영토를 점령하는 전쟁 플러스 알파입니다. 결국은 경제 전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물가가 오르는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의 전쟁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중국 깨우지 말라. 잠자는 사자 깨우면 세계가 시끄러워질 거다라고 하는데 역시 예상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인가 그 영국 감독이 만들었던 나폴레옹의 좀 너무 치정면만 했는데, 네, 영웅은 영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도자 5명 해놨는데, 제가 국정원 연구원장 할 때 이제 중국의 안전부 정보기관 산하의 현대 안전 연구원하고 이제 자매 결혼을 해서 한 번은 초청하고 한 번은 갑니다. 그래서 한 2박 3일 비공개 세미나하고 한 3박 4일은 가고 싶은 데를 서로 찍으면 아주 성심성의껏 안내. 그래서 저는 시안도 갔고요. 또 청두도 갔고, 좀 난 못 가는 중국 내부를, 그때만 해도 중국이 좀 안전한 데죠. 네, 저녁에 세미나 끝나고 마오타이주 하면서 이 위안화를 제가 꺼내서, 아니 이 마오라는 사람을 중국 사람은 이렇게 화폐에 넣을 정도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0275 과가 325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0232고 과 7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했더니, 이 큰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이거는 진정한 히어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인민공사 문화대혁명 해갖고 3천만 명이 굶어 죽고 유교 정사가 뿌리채 뽑힌 이런 거는, 그거는 제가 중국 공부를 시작해서 천안문 광장하고 만리장성에 올 때 느낀 점은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많아. 이게 오늘날 중국을 규정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안 사변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장학령이 장개석을 감금하지 않았으면 중국이 혹시 남중국, 북중국 양자강을 토대로 구분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중국 인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가정이라고, 저보고 그런 가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76년에 마오쩌둥이 27년 통치하고 사망을 했고요. 네, 초영감이었습니다. 영국 정도는 따라잡고 미국도 초월할 수 있다. 네, 78년에 덩샤오핑이 권좌를 쥐습니다. 네, 저 베이징에서부터 저기 마카오 앞에 있는 심천까지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하루에 한마디씩 뉴스를 내보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라.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마라. 선부론이죠.
네, 뭐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따지지 말라. 지금은 그 얘기가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는 강청동 보수파가 네, 51%의 지분이라 2년 동안의 권력 투쟁에서 덩샤오핑은 상당한 위기를 겪고 78년 들어서 이를 극복하고요. 네, 뭐 오늘날 중국에 있게 된 토대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리고 도광량에 힘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뭐 10년씩 다 지도자들이 장점인 후진타오가 했고요. 2012년에 이 시진핑 주석이 오면서 오늘날 중국이 조금 이상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네, 영어 공부하지 마라. 네, 미국 유학 시절에 우리가 얘기하면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들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중국 애들이 물어보면 굉장히 빨리 알아들어서 아니 저 인간들 영어가 우리보다 잘 들리는 모양이구나. 네, 사성 때문에 그러죠. 영어를 빨리 배우죠. 근데 요즘 영어 공부하지 마라. 게임 중학생들 일주일에 3시간만 하라. 네, 뭐 우리 중학생한테 게임 3시간만 하라고 하면 큰일 나죠. 대문하죠. 네, IT 기업 네, 알리바바 다 쓸데없는 짓이다. 통제를 하죠. 마윈이 다 쫓겨날 정도고요. 예, 그러면서 내세우는 단어가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 모두가 잘 사는 13억 인구가 모두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그 같이 수업을 들었던 미스터 장이라는 상하이 공산당 간부의 아들인데 이 녀석은 머리를 잘 안 감고 다니는 것 같아. 그래서 학기 끝나고 뭐 밥 먹으면서 미스터 장 너는 머리를 일주일에 언제 감자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너 이 11억 인구가 매일 머리 감고 매일 샴푸 쓰고 매일 온수 쓰면 어떻게 되겠니? 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지사지, 역지사지. 그렇지. 그래서 몇 번 감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감는데 뭐 그래도 지장 없대요. 그래서 네, 사람은 다 형편에 맞게 적응하는 거죠. 자, 13억 인구가 모두가 잘 살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도 내려와서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베이징 상하이는 15,000불을 넘어갑니다. 2만 불도 되고요. 근데 저 안에 청두를 지나가면 벌써 네, 농촌의 인구가 만만치 않죠. 8,500만의 공산당원이 한마디로 핵심 뿌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입니다. 네, 변방이 시끄러우면 황제가 베개를 똑바로 못 뺀다라고 자금성에 나온답니다. 네, 그 변방이 시끄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사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8,500만이 있지만 10억 인구가 들고 일어나면 지도자가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주석 입장에서는 성장보다는 하향, 평균,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판단이고 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중국을 이해 못할 바도 또 아닌 네, 뭐 남의 나라를 그 나라 관점에서 보면 많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내일 조태열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처음으로 저희 모임을 이제 같이 하는 분인데 네, 우리 조지훈 교수님의 셋째 아드님이시죠. 내일 중국을 방문해서 1박 2일 동안 하고요. 이달 25, 26일에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해서 한중 관계를 이제 개선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북한 얘기 전에 이렇게 미중 간의 얘기를 길게 하느냐라는 얘기는 이 동북아 정세가 남북 관계, 북한의 도발 있지만 이 중국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도 큰 변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어도라고 있죠. 제주도 밑에 물이 차면 안 보이고 물이 빠지면 보입니다. 네, 필리핀 대사가 이상화 대사입니다. 우리 고대 출신입니다. 네,
유엔에서 우리 반기문 총장님을 모셨고요. 아주 스마트한 분인데, 예, 이 필리핀 영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의 물대포 군사적인 막 아슬아슬한 장면이 계속되고 있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2012년 이후에 이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을 걸고 있습니다. 네, 바다는 3해리까지 영해고 200해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죠. 그런데 그거를 불허하고 국제해양법 인정한 해양 질서를 부인하고 여기를 지나갈 때는 중국 해경의 해경법을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검문 검색하면 전쟁으로 벌어지니까 해양경찰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검문 검색을 하면서 이 암초에다가 계속 시멘트를 들이부어서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가지 Anti-Access and Area Denial이라는 접근 저지 영역 거부의 전략을 쓰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홍콩에서 일어난 일이 타이완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건요. 가장 가까운 섬이 요나꾸니 섬인데요. 타이완하고 110km밖에 안 됩니다. 타이완 해협에 가장 가까운 데가 13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의 생각 또 타이완의 생각. 예. 2010년에 타이완 정부 초청을 받아서 샅샅이 보는데 우리 경복궁 옛날에 중앙청 같은 일본 총독부 건물이 그대로 있더라고. 제가 이거 언제 부십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거 왜 부시니? 우리는 그래서 3개월 만에 YS 대통령이 부셔버렸는데 그랬더니 아니 본토인이나 일본이나 뭐 다를 게 있냐고. 네, 일본이 건설한 SOC가 그대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일본도 여기다 미사일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이 사우스 차이나 씨는 이런 미국, 중국, 일본의 함정만 오지 않고요. 네, 재작년에는 영국 배도 와서 저희가 국방부 초청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네, 불란서 함정도 오고요. 독일 함정도 오고요. 왜? 이 지역이 중요한 바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유 수입 경로죠. 네, 니미츠 제독이라고 안 보신 분들은 주말에 넷플릭스 보면 재밌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미군이 제해권을 되찾은 그 미드웨이 해전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를 빼앗기고도 전쟁에 이긴 나라는 있지만 석유 수송로를 빼앗기고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 그러면서 전쟁은 석유와 무기와 식량으로 한다. 뭐 그런 또 멋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한 1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는 요거 한마디만 더 하고요. 대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재미난 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인 21년 10월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군이 개입해서 지켜줄 것이다. 65%. 전쟁 나고 나서 조사해 보니까 미군이 안 도와주더라. 34%. 대만에 아는 기업인 사장은 주말에 직원들 아니면 혼자 사격장 간대요. 뭐 하러 갑니까? 그랬더니 총 쏘는 연습한대. 네. 이 대만 군대가요 4개월 근무합니다. 네. 2달 훈련 받고요. 2달 자대 배치 받아서 사진 찍고 뭐 서류 정리하고 나옵니다. 아니 세상에 4개월 군대입니까? 대만 처음부터 4개월 했습니까? 아닙니다. 51년도에 3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선거 한 번 할 때마다 6개월씩 4개월씩 줄어갔고요. 지금 뭐 4개월이니까 그 군대도 아니죠 뭐. 그래서 뭐 이번 라이칭도 약간 반중 성향이라 1년으로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군대 뭐 오래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자, 이제 최근의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지금 뭐 이슈는 두국가론이죠. 두국가론. 네. 갑자기 남측하고 상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동안 개설했던 도로 뭐 이런 것은 다 막아버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왜 북한은 갑자기 두국가론을 들고 나올까? 80년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지금 3대 조국 헌장 기념탑이라고요. 그 평양에서 남포 가는 입구에, 그러니까 평양 바로 나가자마자 있더라고요. 2001년에 협상을 하러 갔어요. 협상하러 가면요, 당국간 회담은 잘 안 돼요. 우리도 협상 대표단으로 테이블에 앉지만 재량권이 없습니다. 서울의 삼청동 대화사무국에서 훈령을 줘서 쪽지를 주면 이거 얘기하고 저거 받으셔야지 절대 그 현장에서 뭐 우리가 좋다 나쁘다 안 됩니다. 또 요 정도 방에서 협상하는데 5분 지나면 담배 50분 되니까 막 회담도 하기 전에 질식해야 할 것 같아. 질식해서. 그래서 잠깐 1시간에 이제 정회합시다 그러고 나가서 공화국에서 여성이 담배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애미나이는 4주 동안 교화소에 가서 반성문 쓰고 집단. 네, 우리 뭐 김 선생은 뭐 평양에서 살아봐서 알겠지만 가부장적 권위주의 사회입니다. 네, 제가 아는 탈북자 하나는요, 왜 탈북했냐고 그랬더니 청진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 여자 축구부로 연변에 축구 시합 나갔다가 밥 먹는 거 보고 중국 선수네 집에 초청받아서 밥 먹는 거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자기네 집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여성 다 따로따로 먹는데 연변 중국 선수 집에 갔더니 뭐 남자들이 요리하고 뭐 여자들은 놀고 뭐 막 이런 세상도 있구나. 네, 이건 아니다. 이래서 네, 여성은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얘기를 절대 그거는 있을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네, 또 뭐 국정원조차도 또 뭐 이 아이가 후계자가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봤죠? 임금이 막 고집 부리다가 오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하, 종묘 사직을 지키는 길이옵니다. 그러면 임금이 갑자기 깨갱해요. 종묘 사직이라는 말 이상은 없습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이 미국 사람한테 종묘 사직을 설명하려고 잘 안 돼. 그 의미를. 종묘 사직에는 여성이 종묘 사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최근 들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는 방송으로 나가기는 안 되는데 왜 김정은이 뭐 애를 못 낳는 남자도 아닌데 그 사람이 아들을 뭐 안 낳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한마디로 미래 세대에도 네, 이 비핵화가 안 된다라는. 네, 우리 순환공항에 처음 제가 협상하러 2000년에 들어가니까 순환공항이 지금 개보수인데 그때는 허술한데 김일성, 김정일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빨간 글씨를 딱 써놨는데 이야,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가시. 근데 저기 뭐 묘양산 거기 가면 어때요? 문 열고 들어가니까 갑자기 살아나올 것 같잖아요. 막 바람까지 흔들려가지고. 네, 현시감을 주는 거죠. 네. 얘기가 또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 한마디로 네, 이 두 국가로는 기존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반전의
대응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 정부 뭐 상대해서 남을 게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빼먹었네. 이게. 남포를 갔다가 남포 갔더니요. 어디 가서 차 한 잔 먹을 데가 없어. 그 관문 이제 건설한 거기서 잠깐 쉬어서 이제 남포 관문을 보고 그래서 이제 오다가 뭐 화장실이라는 게 우리처럼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차를 세웠어요. 버스 옆에다가. 그리고 뭐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화장실도 쓰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는 내리는데 10대 군인 한 40명 한 일개 소대 같아요. 우리 리아카에다가 이제 흙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르는 거예요. 잔디밭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그 안내하는 참사한테 저거 포크레인으로 하면 1시간이면 끝나는데 그랬더니 기호 선생 그렇게 해가지고 조국 통일 3대 헌정탑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4살째부터 타가소를 다녀서 말은 정말 아주 귀신들이에요. 네. 이 조국 통일 3정탑이 지금 사진에 안 커 보이는데요. 꽤 크더라고 저게. 그리고 석탑이라 야 저거를 어떻게 올렸을까? 뭐 건물 세우고 부시는 데는 또 선수들이니까. 이게 1월 19일 날까지 있었거든요. 구글로 제가 보니까 이게 1월 23일 날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어. 조국 통일 3대 헌정탑에 조국 통일이라는 말 빼라는 거야. 이거 없애버리라는 거야. 없어졌어요. 지금 구글에 들어가 봐. 네. 통일, 화해, 동족, 삼천리, 금수강산, 자주, 평화, 통일 이런 거 다 단어 다 없어요. 네. 예, 남북 관계의 주도권 확립이죠. 주도권 확립. 네. 두 번째는 자, 핵무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참 이게 핵무기가 북한으로서도 고민, 우리로서도 고민이죠. 자, 그동안에 뭐 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협상에서 저 사람들이 사석에서 그래요. 그 남조선 동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핵무기는 그 동족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막 또 장황하게 설명해요. 자, 그러면 일본에게 쓰겠어요? 미국에게 쓰겠어요? 누구한테 쓰겠다는 거죠? 자, 외국에만 가능했죠. 외국에만. 자, 그러려면 남한으로 적용하려면 남한의 외국 논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두 국가론으로 가는 거고요. 네, 뭐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이 있는데 북한도 또 뭐 많이 변화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법을 제정하는 거 보면 얼마나 반동사성 문화가 확산이 됐으면 배격법을 만들었겠어요. 북한은 정책의 완성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청년 교양이 얼마나 안 되면 청년 교양 보장법을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서울 문화 말씨를 따라했으면 평양 문화 보고법을 만들겠어요. 자, 이런 국내 정세가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예요. 북한 정권, 네, 뭐 북한 정권 75년사에서 지금처럼 외교에서 북한이 최고조 만족에 온 때는 없습니다. 중국하고 가까우면 러시아하고 좀 멀어졌고요. 러시아하고 가까웠으면 중국하고 멀어지고 아니면 뜨뜻미지근했는데 지금은 좌중국, 네, 좌중국, 러시아입니다. 네, 다음 주에 푸틴이 베이징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날씨가 더워지는 시점에 평양 방문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민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정말 전 세계를 흔드는 민족은 민족인 것 같아요. 유럽에 프랑스, 뉴욕타임즈 보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이 손을 잡고 한국 무기가 유럽에 너무 많이 확산이 된다. 이거 견제해야 된다. 이거 자기네 무기 산업이 망한다. 이 남한은 또 이런 정도 유럽을 흔들고 있고요. 또 평양은 푸틴이 뭐 지각대장이죠. 30분 이상 외국 정상 기다리는 게 일반인데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 네, 왜?
재래식 무기가 호환성이 있고요. 지금 딱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쓰기 좋은 무기들입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1년 12달 생산하는 나라는 또 북한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정말 이쁜 나라죠, 이쁜 나라. 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카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이런 정세에서 한국 정부가 움직일 여지는 많지는 않고요. 결국은 11월 7일 선거가 큰 변수입니다. 큰 변수인데 트럼프가 되면은 어차피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고 만나는 거는 네 번째가 될 거로 봅니다. 뭐 싱가포르 하노이를 했으니까 어디서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정책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도 과거의 입장과는 다른 또 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이 동맹을 맺고 북한의 핵에 대응하던 정책도 또 새롭게 또 검토를 해야 되는 등 뭐 여러 가지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서부터 예측하기 어려운 뭐 그런 상황들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가 없는 지도자라는 표현이 트럼프에게 나오기 때문에 지난 1기 때는 그래도 주변에 시니어 어드바이저들이 켈리 같은 매티스 국방장관 같은 분들이 통제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되면 참모들이 맞춰가죠. 대통령이 참모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한반도의 정책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영어 문장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없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것처럼 행동을 하면 그것이 중요해지고 또 문제가 된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멋진 말을 하겠습니까? 요거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 자리가 과거에 이제 항해 나가는 지점이랍니다. 항해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죠. 트로츠키라는 레닌 때 외교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또 했다고 합니다. 뭐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자꾸 인용하는 이유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일단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못다한 얘기는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